그들은 72시간 동안 포격을 받았지만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방패였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국경, 영하 15도의 혹한 속에서 포탄이 쏟아지던 그날. 저는 복제품이라 불리던 한국 무기가 불가능한 일을 해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유럽 최고의 방산 전략가로서 저는 수많은 무기 시스템을 분석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저를 이렇게 충격에 빠뜨린 적은 없었죠. 도대체 한국인들은 어떻게 이런 기술을 만들어냈을까요? 왜 유럽은 이 무기의 진가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은 이 무기의 설계자는 왜 자신의 아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군사기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위기의 순간 자국 군인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한 엔지니어의 이야기, 그리고 그의 철학이 국경을 넘어 전쟁을 멈추게 한 놀라운 여정입니다. 저는 항상 팩트와 데이터를 믿어왔습니다. 노르웨이 출신 방산 전략가 에밀리 솔베이그로서 NATO 산하 유럽 방산자문기구에서 일하며 무기 시스템을 분석하는 일이 제 직업이죠. 하지만 그날 회의실에서 받은 임무는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에밀리, 당신이 한국의 K9 자주포 평가를 맡아주길 바랍니다. 나토 사무총장의 특별보좌관 헨릭 안데르센이 서류 한 뭉치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진지해 보였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나토는 화력 증강이 시급합니다. K9이 우리 기준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하죠. 서류를 넘기며 제 눈썹이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유럽이 아시아 무기를 도입한다고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프랑스 방산업체 대표 피에르 뒤부아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어요. 솔베이그, 당신도 알잖아요. 그들의 기술은 우리 것을 복제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걸. 저는 피에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한다면 제 보고서도 그렇게 쓰겠네요. 사무실로 돌아와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 귓가에 맴도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유럽 방산업계에서는 은밀히 한국 무기를 복제품 또는 저가형이라 폄하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은 실전 데이터였습니다. 인도군이 운용하는 K9 바지라의 성능 기록은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 스크린을 응시하며 의문이 들었습니다. 문서상으로는 K9이 혹한과 혹서를 오가는 카슈미르 국경지대에서 놀라운 내구성을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도표와 숫자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안데르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인도로 가야겠어요. 준비를 마치고 비행기에 오르며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15년간 수많은 무기 시스템을 분석해온 저였지만 이번만큼은 직감과 데이터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어요. 하늘에서 내려다본 구름 사이로 제가 곧 마주하게 될 진실이 무엇일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인도 카슈미르 지역의 공기는 차갑고 팽팽했습니다. 군용 헬리콥터에서 내리자마자 저를 감싸는 건 영하 15도의 칼바람이었죠. 제 앞에 서 있던 인도군 사령관 라지브 싱 대령이 환영의 뜻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솔베이그 박사, 이런 험지까지 오신 겁니까? 브리핑에서 당신을 유럽 최고의 분석가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최고라기보다는 가장 고집스러운 분석가죠. 직접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라지브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방문 타이밍이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 실전 상황에 있어요. 파키스탄과의 교전이 72시간째 지속 중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전투 상황을 목격할 기회라니 무서우면서도 흥분되는 순간이었어요. 벙커로 안내받으며 우리 머리 위로 포탄이 날아갔습니다.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큰 폭발음이 들렸죠. 저도 모르게 몸을 웅크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K9 방어선이 있습니다. 라지브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방호벽 너머로 보이는 광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6대의 K9 바지라가 능선을 따라 배치되어 있었고 포신에서는 불꽃이 번쩍였어요. 그 정확도와 발사 속도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 추위에서 저렇게 정확하게 작동할 수 있죠? 물었습니다. 그게 바로 바지라의 놀라운 점입니다. 7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작동하고 있어요. 포탄 200발 이상을 발사했지만 정확도는 여전히 95% 이상입니다. 제 의심은 점점 깨지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어떤 자주포도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오래 작동한 기록이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폭발로 인해 저희가 있던 관측소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라지브가 저를 끌어당겨 보호했고 우리는 바닥에 엎드렸죠. 적 포병이 우리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부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몇 분 후 상황이 진정되고 먼지가 가라앉자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K9 한 대가 직접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어요. 장갑이 일부 손상되었지만 내부 시스템은 온전했고 승무원들도 무사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거죠?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K9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화력만이 아니라 생존력이죠. 그날 밤 임시 숙소에서 노트북에 기록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철학이 깃든 방패였습니다. 김도영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다음 날 라지브는 저를 기지 내 작은 문서 보관실로 안내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유럽에서는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K9의 핵심 설계자였습니다. 우리가 K9을 도입할 때 그의 설계 철학에 대한 문서도 함께 받았어요. 라지브는 낡은 가죽 바인더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된 설계 메모, 손으로 그린 도면, 그리고 몇 장의 흑백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저도 엔지니어 출신이라 이 문서들을 보관했습니다. 여기 적힌 내용이 일반적인 무기 설계서가 아니었거든요. 바인더를 펼쳐보니 1997년 날짜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메모에는 예산 삭감으로 인한 프로젝트 중단 위기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김도영은 6개월간 무급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예산을 삭감했을 때도 팀을 이끌며 개발을 계속했죠. 라지브의 말에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김도영의 직접 메모가 나왔습니다. 흔들리는 글씨체로 적힌 문장은 마치 유서 같았어요. 내 아들이 타는 무기처럼 만들라. 내 딸이 지키는 경계선에 세울 방패처럼 설계하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었어요. 한 아버지의 간절함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군인이었나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당시 최전방에 배치된 포병이었다고 합니다. 김도영은 아들이 탑승할지도 모를 장비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이어지는 문서들에는 놀라운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도영은 표준 요구사항보다 훨씬 더 엄격한 생존성 테스트를 적용했고 승무원 보호를 위한 시스템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요. 생산 비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자신의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이 메모도 보세요. 라지브가 가리킨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기가 아닌 방패를 만들고 있다. 방패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저는 문서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유럽에서는 한국 무기를 단순히 복제품이라고 폄하했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철학에서 비롯된 창조물이었어요. 김도영의 설계에는 가족과 조국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 있나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라지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몇 년 전에 작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딸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국방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창밖으로 내려앉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김도영의 유산이 그의 죽음을 넘어서 여기 카슈미르 국경에서 생명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숙연해졌습니다. 브뤼셀 나토 본부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인도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와 김도영의 설계 철학에 관한 복사본, 그리고 K9 바지라의 실전 영상이 들려 있었죠. 보고 회의가 시작되자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솔베이그 박사, 당신의 평가를 들려주시죠. 안데르센이 말했습니다. 저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카슈미르 현장에서 72시간 연속 작전 중에도 95% 이상의 정확도를 유지했고 직접 포격을 받은 상황에서도 작동을 계속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대표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피에르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끼어들었어요. 그런 데이터는 어떻게 검증된 건가요? 인도 측 보고서를 그대로 믿으신 겁니까? 제가 직접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K9의 설계 철학입니다. 이건 단순한 복제가 아닙니다. 저는 김도영의 설계 메모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하지만 발표가 진행될수록 유럽 방산업계 대표들의 저항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독일 대표 한스 슈미트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을 닫고 태블릿을 제 앞에 밀어놓았어요. 이건 보안 문서입니다만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화면에는 충격적인 내용의 문서가 있었습니다. 아시아 방산 대응 전략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유럽 주요 방산업체들이 한국 무기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기 위한 전략을 담고 있었어요.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기술적 우수성과 관계없이 아시아 제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이걸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한스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정치와 비즈니스가 기술 평가를 왜곡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어요. 다음 날 나토 최종 평가 회의에서 저는 결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실전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K9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어떤 자주포보다 극한 환경에서의 생존성이 뛰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설계 철학의 차이입니다. 피에르가 냉소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감성적인 이야기가 아닌 객관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객관적 평가라면 더욱 명확합니다. 제가 직접 본 K9은 영하 15도에서 7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작동했습니다. 어떤 유럽 자주포도 이런 기록을 달성한 적이 없죠.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제 발표는 유럽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 직업의 본질이니까요. 김세진 박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서울의 국방과학연구소 입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며 말했습니다. 2주 전, 저는 무모할 수도 있는 결정을 내렸어요. K9의 진정한 이야기를 완성하기 위해 설계자의 딸을 직접 만나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현대적인 연구실로 안내된 저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김세진 박사는 날카로운 눈빛과 단정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솔베이그 박사, 먼 길을 오셨군요. 그녀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설계 철학에 관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인도에서 K9 바지라를 봤어요. 그리고 아버님의 메모도 일부 읽었습니다. 깊은 인상을 받았죠. 세진의 눈에 잠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설계한 무기가 이렇게 주목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저 우리나라와 우리 군인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죠. 그녀는 저를 작은 자료실로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김도영의 사진과 그가 받은 상패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한쪽에는 낡은 설계 도면들이 유리 케이스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IMF 위기 때 무급으로 6개월을 일하셨어요.
정부에서 프로젝트 중단을 검토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으셨죠. 세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집에서 밤늦게까지 설계도를 그리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에서 자부심과 그리움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세진이 컴퓨터 앞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남기신 K9 설계 시뮬레이션입니다. 공개된 적이 없는 자료예요. 화면에는 복잡한 3D 모델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K9의 내부 구조를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세진이 승무원 구획을 확대했습니다. 보통 자주포는 화력과 기동성에 집중하지만 아버지는 다른 접근법을 택하셨어요. 승무원 생존성을 최우선으로 설계하셨죠. 저는 화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승무원 구획 주변에는 다른 자주포에서는 볼 수 없는 추가 방호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무기는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요. 세진은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김도영의 연구 노트였어요. 페이지를 넘기자 세밀한 계산과 스케치, 그리고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저는 감탄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철학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화력과 파괴력에 집중했죠. 그게 바로 K9이 다른 이유입니다. 세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무기가 아닌 방패를 만들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단순히 무기 시스템을 평가하러 왔지만 지금은 한 가족의 이야기, 한 국가의 철학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이야기였어요. 유엔 본부 회의장의 긴장감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 군축 포럼에 저는 독립 전문가로 초청받았죠. 제 발표 주제는 전장의 인도주의적 무기 설계, K9 자주포 사례 연구였습니다. 발표대에 서서 객석을 둘러보니 각국 대표단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 대표단은 노골적인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들 옆에는 프랑스 방산업계 대표 피에르도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무기 설계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K9 자주포는 단순한 화력 플랫폼이 아닌 생명을 보호하는 방패로 설계되었습니다. 스크린에 인도 파키스탄 국경에서 촬영한 실전 영상과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영상은 직접 포격을 맞고도 승무원을 보호한 K9의 놀라운 생존성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런 설계 철학은 설계자 김도영의 개인적 신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김도영의 메모를 인용하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타는 무기처럼 만들라. 내 딸이 지키는 경계선에 세울 방패처럼 설계하라. 일본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솔베이그 박사, 그런 감성적 이야기보다 기술적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해당 기술이 일본과 유럽의 기존 기술에서 파생되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 뒤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라지브 싱 대령이었습니다. 그는 인도 대표단과 함께 참석해 있었어요. 저는 K9 바지라를 4년간 실전에서 운용했습니다. 솔베이그 박사가 제시한 데이터는 모두 사실입니다. K9은 우리 병사들의 생명을 수없이 구했습니다. 이어서 김세진 박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이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왔다고 했어요. 제 아버지 김도영은 단 한 번도 다른 국가의 기술을 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국 군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독창적 철학을 바탕으로 K9을 설계했습니다. 세진은 아버지의 원본 설계 노트와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그것은 K9의 독창적 설계 과정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대표단은 당혹스러운 표정이었고 피에르는 자리를 떠나버렸죠. 발표를 마친 후
유엔 군축 담당 사무총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솔베이그 박사, 오늘 발표는 단순한 무기 분석을 넘어선 것 같군요. 당신은 무기 개발의 새로운 윤리적 표준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김도영이 그랬습니다. 저는 단지 그의 이야기를 전달했을 뿐이죠. 세진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아버지의 철학이 세계에 알려지다니.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유엔 본부 앞 호숫가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시작한 여정은 단순한 무기 분석이었지만 지금은 한 인간의 철학과 신념이 세계를 바꾸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사람을 지키는 기술이라는 메시지가 전 세계에 전달된 것이죠. 인도 파키스탄 국경지대 유엔 평화유지군 임시본부에서 저는 새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엔 군축 포럼 이후 3주가 지난 시점이었어요. 파키스탄 측이 K9 배치 진지 주변 공격을 중단했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 사령관 마이클 존슨이 작전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도 위에는 빨간색 화살표로 파키스탄군의 공격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고 그 앞에 초록색 선으로 K9 방어선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들은 공식적으로 K9 배치 진지 돌파 불가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게 휴전 협상의 전환점이 됐어요. 라지브 대령이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솔베이그 박사, 당신의 유엔 발표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자 양측 모두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눈을 돌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K9 자주포의 포신이 하늘을 향해 있다가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어요. 마치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건 무슨 의미인가요? 물었습니다. 휴전 신호입니다. 라지브가 감동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양측이 유엔 중재하에 휴전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포신을 내리는 것은 전쟁의 종식을 상징하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설계된 무기 시스템이 단순히 전투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을 넘어 평화의 상징이 되다니요. 그날 저녁 인도군 기지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라지브는 K9 승무원들과 함께 저를 초대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며 K9이 어떻게 자신들의 생명을 구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K9을 다드라라고 불러요. 젊은 승무원 하나가 말했습니다. 다드라가 무슨 뜻인가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힌디어로 방패라는 뜻입니다. 라지브가 설명했어요. 우리에게 K9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방패니까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김도영의 철학이 국경을 넘어 전해져 이곳에서 다드라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휴전선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양측 지휘관들이 만나 공식적으로 휴전을 선언했죠. 배경에는 포신을 내린 K9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한 민족의 신념이 전쟁을 멈추게 하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김도영이 추운 겨울, 무급으로 일하며 꿈꾸었던 바로 그 순간이었죠. 그의 방패가 생명을 지키고 마침내 전쟁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브뤼셀 나토 본부로 돌아온 지 한 달 후, 저는 역사적인 발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연단에 섰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오늘 나토는 K9 자주포 도입 공식 검토를 시작한다고 발표합니다. 이는 나토 역사상 최초로 비회원국 아시아 무기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회의장에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을 떠올렸어요. 제가 한국 무기를 의심하며 인도로 향했던 그때를요. 회의가 끝나고 안데르센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보고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솔베이그 박사. 나토는 이제 무기 평가 기준에 생존성과 인도주의적 설계를 추가했어요. 그는 태블릿을 건네주었습니다. 화면에는
김세진 박사가 브뤼셀에서 방패 설계 철학에 관한 특별 강연을 한다는 일정이 떠 있었어요. 그녀가 유럽으로 오나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나토 초청으로요. 그녀의 아버지가 시작한 철학을 유럽 방산업체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강연장은 유럽 각국의 방산 전문가들로 가득 찼습니다. 김세진은 차분하지만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제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기술은 누구나 배울 수 있지만 철학은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그녀는 K9의 설계 과정과 그 뒤에 담긴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과거 피에르를 비롯한 많은 유럽 전문가들이 폄하했던 그 기술을 이제는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세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에밀리,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은 진실을 보고 그것을 전달한 것뿐이에요. 진짜 주인공은 당신 아버님이죠. 세진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기를 만드는 것은 쉽다. 하지만 방패를 만드는 것은 신념이 필요하다고요. 그날 밤 호텔 창문 너머로 브뤼셀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전장의 포화 속에서, 서울의 조용한 연구실에서, 제네바의 유엔 회의장에서 저는 무기가 아닌 방패의 철학을 목격했어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방패의 유산, 기술이 아닌 신념의 승리. 첫 문장을 타이핑하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목격한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한 민족의 신념이었어요. 그리고 그 신념은 이제 세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유산이었죠. 쇠로 만든 방패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든 철학의 유산. 김도영에서 시작해 김세진으로,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유산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브뤼셀의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중 하나는 먼 곳에서 지켜보고 있는 김도영의 영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무기는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우리는 한 자주포의 이야기를 따라갔지만 사실 그 속엔 한 사람의 신념, 한 세대의 헌신, 그리고 한 나라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기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한국의 기술은 그 말을 실전에서 증명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기술은 단지 성능이 아닌 기준이 되고 그 철학은 세계를 지켜내는 방패가 됩니다. IMF의 절망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의지, 그리고 그 유산을 지켜낸 가족의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의 신념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우리의 기술로 살아있습니다. 함께 기억해주세요. 한국 기술은 세상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올리고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